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하락이 또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다우 지수는 400포인트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테슬라는 약 1% 정도 올라서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날 시장이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는 괜찮았었는데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88만 4천 건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고 했던 것이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공화당 측에서 이제 밀어붙이려고 했었던 소규모의 부양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서 좀 가로막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물론 시장에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부양책에 대한 이견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약간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이 시장은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결국 그렇게 마감이 됐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좀 방향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함께하겠고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10일 기술주 반등 시도에 상승 출발했지만 장 막판에 매도세가 일면서 하락 전환에 3대 지수 모두 내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장은 변동폭이 좀 크면서 막판에 힘을 빼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 후반부터 큰 폭으로 하락했던 애플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장 초반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수는 상승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지만 이 막판에 매도세가 거세게 일면서 이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제 하루 기술주에 대한 반등에 나서주면서 기대를 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오늘 다시 빠지면서 그간의 급등 이후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짧은 조정으로 그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이 될 것인지 많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오늘 장은 좀 추가적인 하락 쪽에 신호를 줬습니다. 애플이 장중 2.7%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낙폭을 점차 키워서 3.3%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도 장중 8%까지 상승폭을 키웠지만 그 폭을 줄여서 1% 넘게 오른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에 넷플릭스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모두 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발표된 이 지표는 엇갈린 표정을 나타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88만 4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고용 회복이 다소 정체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소폭 상승했고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도 전달보다 0.4% 올랐습니다. 한편 공화당이 상원 표결에 붙인 3천억 달러 규모의 깡마른 소규모 부양책은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양당은 서로의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소식이 시장의 하락세를 좀 더 주도해서 지수를 좀 더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불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지난달 말에 도입한 기술 수출 규제 탓에 틱톡 미국 사업 매각 작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판으로 가면서 점차 그 낙폭을 더 키워갔는데요. 1% 넘게 빠져서 1.45% 하락해서 27,534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기술주들이 이날 반등할 것으로 기대가 좀 됐지만 점차 막판으로 가면서 매도세가 일어서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11,000선을 마저 내준 모습이었습니다. 1,919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1.76% 하락했고 3,339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날 역시나 초반에는 상승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해서 하락폭을 점차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장님, 사실 아침에는 조금 이 미국 시장이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을 했겠지만 장 막판에 이렇게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결국에는 하락 반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일단은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한 큰 폭의 이제 하락세를 얼마 전에 시연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다시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증시를 보게 된다라면 아침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아침만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나름대로 전일의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세가 더 시연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장중의 변동성이 확대된 경우는 또 보기 드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있어서 상승세를 나타낼 때는 그래도 이제 올라가는구나, 반등세를 나타내는구나 하고 매수세가 들어오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중간으로 매수가 매도로 돌아섰다는 점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일단 종목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애플 같은 경우 한 7%, 6% 가까이 변동성을 장중에 보였고요. 테슬라도 그 정도 장중에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결국 6%가 장중 고점 대비해서 빠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루에 5% 이상 변동성을 확대된다라는 것은 하락 전환될 수 있는 신호로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조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제는 시장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시장의 조정은 조금 생각보다는 좀 긴 시간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의 변동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국제유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국제유가가 지난 밤 사이에 2.7%나 크게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원유 재고가 증가했던 여파였었는데 어제 발표됐었던 API 원유 재고뿐만 아니라 에너지정보청 EIA가 지난 밤 사이에 발표했던 그 주간 원유 재고조차도 일주일에 200만 배럴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다 보니까 40달러를 어느 정도 지켜내는 듯했던 이제 WTI 가격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2.7% 하락해서 37달러 선을 겨우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금값은 장중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중 한때 197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바로 이때가 ECB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발표를 했을 때였습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발표하다 보니까 유로화 가치가 올랐고요. 순간적으로 이제 달러 가치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값이 올랐었는데 이걸 바로 되돌리면서요. 결국 장 마감은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0.02% 약보합권 마감이 됐고요. 1954.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국제금리가 다시 한번 0.7% 밑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0.68%를 기록했고요. 달러 인덱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는 장중 한때 꽤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었죠. 자, 그렇지만 이것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0.14% 약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93.39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 장혜진 앵커가 선택했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매주 발표가 되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간밤에도 이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 고용 시장이 좋아졌다라고 하기보다는 고용 시장에 대한 회복이 좀 둔화가 됐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88만 4천 건으로 집계가 돼서 전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2주 연속 100만 건을 밑돌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보다는 좀 높은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표로 보더라도 실업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노동부에서 지난주부터 통계 방식을 바꿔서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통계 방식이 바뀐 이후에 집계된 것인데 이것을 고려하더라도 회복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2주 이상 연속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도 확인을 해보면 총 1,338만 건에 달해 서 전주 대비 오히려 9만 3천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외신에서는 일자리가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을 하면서 고용시장 회복세가 일단은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또 올가을에는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고용시장, 실업자 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날 지표 실업보험 청구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 회복세가 좀 둔화됐다라는 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인데 고용시장 회복세 둔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단기적인 이번 주에 발표된 것을 보면 8만 5천 건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85만 건을 예상했습니다만 88만 건이 됐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선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매주간에 발표되는 그 주간 실업 문제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스팟성으로 볼 게 아니라 추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혜진 앵커가 그 그래프를 보여줬다시피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현재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회복에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러한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들이 원인이 결국 코로나19에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재창궐하는 그런 모습들을 미국에서도 보일 가능성, 물론 아직 보인다라기보다는 가능성이긴 합니다만 고용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유행을 할 시에는 과연 코로나로 수혜를 입었던 기술주가 계속해서 선방을 해 나갈지 아니면 또 이 경제 재개 기대주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지 참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진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는 고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 식당을 재개했다라는 것들 때문에 경제가 다시 조금 조심스럽게 재개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분들도 언급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기술주 중심의 언택트 문제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는 장기화가 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물리적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좀 나올 것으로 걸리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기술주 중심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섣부르게 경제 재개주 쪽으로 가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은 방향이다. 경제 재개주가 이제 올라가려면 회복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뒤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용시장의 회복이 좀 둔화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 역시도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외신은 이주 앵커의 픽입니다. 어떤 소식이죠? 자, 공화당이 지난 밤 사이에 상원을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했었던 소규모 부양책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서 좀 가로막혔었는데요. 시장에는 다소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부양 법안을 일단 살펴보자면 3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실업 지원금으로 올해 말까지 실업자들에게 주당 3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2조 달러 규모 정도의 이제 종합적인 부양 패키지가 추진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소규모 법안만을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규모만 따져본다면 거의 7분의 1 토막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 혹은 야박하다 아니면 굉장히 깡마른 법안이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장세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법안은 찬성이 52표를 기록을 했고요. 반대가 47표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찬성표가 더 많긴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표 60표를 채우지 못해서 부결이 된 것이었고요.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이 공화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관철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떤 법안도 이제 통과시키려 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을 내렸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의 척슈마 상원 의원은 이제는 공화당도 어느 정도 부양책을 합의시켜야, 그러니까 부양책에 대한 압박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최소한의 부양책만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내렸는데요. 여전히 부양책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이견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장님 일단 그 소규모 부양책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현재 지금 의석 구성을 보게 된다면 공화당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됐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지금 양당이 부양책을 좀 만들어낸 데는 서로 의견이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현재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4차 추경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경기 부양에 대한 것들은 양당이 일단은
공통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기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공화당은 최소한의 그 부분만 하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통 크게 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러한 얘기들이 나온 것은 결국 대선 구도의 전초전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간에 지금 뭐 앞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 승기를 잡겠다라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따라서 양당이 현재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인식은 줄이지는 않는 그러한 묘수를 찾아가면서 나름대로 서로 상대방의 길을 좀 꺾어 놓으려는 그러한 부분들이 서서히 보이고 있는 대선 국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합의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누구 때문에 이런 부양책이 통과 못했다라는 것은 큰 그 데미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찌 됐든 쉽게 통과는 안 시키겠다라는 게 양당의 전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양책 통과가 지연된다면 사실 시장은 부양책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만큼까지 오른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이고 또 부양책 합의는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까요? 일단은 단기간에 뭐 이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을을 넘기면서까지 진행되지는 않겠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전에 들어가는데 서로 간에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만의 어떤 특성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여당이 하려고 하는 것을 야당이 반대한다라면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여당 쪽에 표를 주는 그러한 과거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여당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신뢰를 좀 바탕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냥 현재 지금 이런 것들을 공화당에 반대를 할 수만은 없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양당 간에 서로 간에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의외로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언제쯤 될지를 확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지난 밤사이 나왔던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니콜라에 대한 엉터리 기업 혐의 제기에 이날 니콜라는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연간 최고 수익률을 내는 펀드가 최근 조정을 받는 테슬라와 애플을 믿는 게 낫다고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밤사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던 기업입니다. 니콜라네요. 네, 사실 최근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수소차 제조사죠. 이 니콜라에 대해서 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공매도 펀드인 힌덴버그 리서치사에서 전기차 제조사인 니콜라에 대해서 당사의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인 트레버 밀턴이 말한 거짓된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니콜라는 복잡하게 얽힌 엉터리 기업이라면서 혐의를 제기한 것인데요. 이 소식이 니콜라의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날 11%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보고서에서는 리서치사가 광범위한 증거를 모았다면서 음성 통화 녹음을 비롯해서 문자나 이메일 그리고 사진 등을 포함하며 니콜라의 창립자인 트레버 밀턴의 수많은 허위 진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주식회사 중에 사실 이 같은 규모의 회사가 이 정도 수준의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은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힌덴버그 측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수소 연료 전지를 포함한 회사의 기술에 대해서 허위 주장이 제기됐고 파트너사들을 이를 바탕으로 속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 배터리 개발 업체를 인수하려고 했지만 인수가 불발되면서 이를 한 트레버 CEO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배터리 기술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얼마 전 니콜라는 제너럴 모터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또 제너럴 모터스 측의 배터리 기술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또한 제너럴 모터스의 기술을 이용하려는 계획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니콜라 측은 즉각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는데요. 사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니콜라는 이날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11% 넘게 빠졌으니까요. 이 GM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으면서 앞으로 더 좋은 결과,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니콜라, 이런 기업인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보고서는 이날 분명한 악재로 작용한 것이 맞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니콜라를 이제
이런 논쟁들은 시장의 전반적인 악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여러 가지 좀 보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겠죠. 먼저 이 보고서를 낸 데가 어디냐라는 거죠. 바로 공매도 펀드입니다. 공매도 펀드라는 것은 그 기업의 허점을 잡아서 결국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펀드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결국 이 지금 펀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니콜라를 조금 악점을 잡아서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시장에 자유롭게 말는 건데 무조건 우리가 니콜라는 거짓이다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글쎄 공매도 펀드가 얘기한 건데 과연 사실일까? 라는 확인을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니콜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긴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검증의 잣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번 검증을 잘 통과한다라면 니콜라는 공매도 펀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면에 이 공매도 펀드의 얘기가 맞다라면 결국 공매도 펀드가 성공을 하겠죠. 따라서 지금 이번에 수소차 기술력에 대한 재고를 확실히 받는다라는 입장에서는 니콜라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나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자를 통해서라도 기술 검증을 하자라는 부분들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여러분들 니콜라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단지 뉴스 플로어에만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 점도 명확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날 이 공매도 기업에서는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낸 것인데요. 이 니콜라와 관련해서 니콜라, How to parlay an ocean of lies into a partnership with the largest auto OEM in America. 그러니까 정말 그 홍수와 같은 거짓말로 파트너사들을 속였다라는 건데 이 아까 영상에서도 그렇고 트럭과 관련한 영상을 보시더라도 이 영상에는 사실 엔진이 없었는데 운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는 것처럼 편집을 해서 조작된 영상이다라는 그런 혐의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 전반적으로는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니콜라에 대한 이런 의견들이 제시돼서 좀 곤혹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수소차에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국내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수소차 관련 업종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니콜라 여부는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앞서 언급을 좀 드렸고요. 일단은 어쨌든 뭐 설왕설래가 있을 때까지는 니콜라는 좀 악재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본다면 현대차의 반사이익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에도 힘을 입었고 그다음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대차에 대한 오늘 반사이익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이런 것들은 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어떤 불신도 자아낼 수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국내 기업들도 관련 기업들도 좀 여파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테슬라도 그렇고 이렇게 니콜라도 그렇고 이렇게 완성차 업체와 경쟁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실히 좀 드러내고 있죠. 따라서 완성차 업체 위주로 현재 투자 전략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니콜라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부를 좀 확인을 한 후에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소차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흐름에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주호 앵커의 픽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자, 지난 밤 사이에 기술주에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었죠. 이렇게 기술주 힘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지난 1년간 거의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던 한 펀드가 만약에 테슬라나 애플 아니면 비욘드 미트 이런 기술주나 성장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그들을 믿고 좀 기다려보는 게 낫다라는 조언을 내렸습니다. 자, 이 조언을 내놓은 것이 도미니 임팩트 에쿼티 펀드라고 하는 펀드인데요. 글로벌 펀드 평가 기관인 모닝스타가 집계한 펀드 수익률 랭킹 상위 1%에 속할 정도로 지난 1년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펀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펀드의 설립자인 에이미 도미니가 이런 조언을 한 건데 특히 테슬라에 관련해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서 우리도 일부 비중을 조절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일부 비중을 덜어낸 것이지 테슬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들은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그들의 생태계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펀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식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애플이 자신들의 생태계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뭐 이 외에도 비욘드 미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들의 혁신적인 진보와 또 시장 선두주자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텔레닥이라든지 혈당 측정기를 개발하고 있는 덱스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역시 그들의 이 펀드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한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결국 이제 이런 기술주나 성장주가 좀 주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버티는 게 낫다라는 조언 같네요. 글쎄요.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니콜라 얘기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걸 또 발표한 곳이 어딘가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결국 이러한 기업들을 담고 있는 펀드입니다. 이러한 펀드에서 이런 성장주들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펀드에서 돈이 물밀듯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펀드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펀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자신들이 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 펀드에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도 대규모 관련 주식들을 팔 거기 때문에 펀드의 수익률을 수직 급락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런 의견들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현명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좌우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쪽은 좋게 보고 있지만 또 나쁘게 보는 쪽들도 있구나라는 쪽들을 겸사겸사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관망세를 나타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시황에서도 소장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장주는 계속 갈 거다라는 뉘앙스를 비춰주셨거든요. 성장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뭐 성장주에 대한 관심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버틴다라는 게 장사는 분명 아닙니다만 그 성장주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 중기적으로까지는 관심이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그렇듯이 지금 변동성이 시작된 마당에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모멘텀 은 분명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이죠. 따라서 단기 조정장에서 밑에서 사기보다는 단기 조정장에는 단기 조정장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재차 상승할 때는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만 무조건 손절 없이 그리고 변동성 확대에 대한 관리 없이 견딘다라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용의 묘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성장주를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니콜라도 포함해서 그럼 뭐 이게 사실 여부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럼 그냥 두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두라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두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변동성이 얼마만큼 키워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 이익을 좀 실현하신 다음에 재차 반등세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된 다음에 다시 들어가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변동성이 확인됐다라는 자체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쉼표를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운용의 묘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